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전국에는 비가 내린다고 하죠. 그래서 어제보다는 좀 쌀쌀한 날씨로 보이게 될 것이라는 예보인데 그나마 비가 내리면 오후부터 미세먼지 걱정 좀 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쁘고 불편한 측면만 있는 경우는 드물다는 건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면 지금의 난관을 좀 더 쉽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지혜겠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정린설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 오늘 실손보험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이 그럴까요? 병원에 가면은 실손형 의료 실비보험 많이 이용을 하죠. 맞습니다. 근데 내일부터 보험료가 지금보다 35% 싼 단독형 의료 실비보험을 판매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신 교수님도 짜장면 좋아하시죠? 예, 그럼요. 저는 다 좋아합니다. 예. 예. 근데 짜장면을 보통 짜장면만 시켜서 먹으면 좋은데 짜장면 먹을 거면 코스 메뉴 아니면 세트 메뉴로 시켜야지만 짜장면을 먹을 수 있어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죠?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중국집 가서 농성해야죠, 그러면. 맞습니다. 예. 앞에서 시위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 그동안 실손형 의료보험이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보통 우리 실손보험 가입했다라고 하면 예. 실손보험만 가입되는 게 아니고 보통 그 종신보험이나 아니면 건강보험 이런 거하고 같이 이게 주계약으로 돼 있고 실손형 의료보험이 특약 형태로 돼 있는 게 있었어요. 이걸 굳이 비교하자면 코스 메뉴하고 같습니다. 보통 코스 메뉴의 가장 핵심은 짜장면은 맨 뒤에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 먹으려고 중간에 전체 요리 들어가고 메인 요리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비싸요. 그렇게 비싸게 우리가 이용을 했고요. 최근에 그러면 짜장면만 먹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 말씀하시는 시위할 수준이니까 이것만 떼서 나왔던 게 이제 불량 의료실비 보험이었는데 이것도 만두 내지는 탕수육하고 같이 먹었어야 되는 세트 메뉴였습니다. 당연히 비쌌겠죠. 이제 그야말로 이 보통 짜장면만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게 단독형 의료실비보험입니다. 의료실비보험의 가장 핵심은 내가 병원에 가서 통원 치료받거나 입원 치료받았을 때 그만큼 병원비를 돌려주는 거거든요. 요것만 핵심으로 한 기본형 단독형 의료실비보험을 내일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되고요. 보험사가 내일부터 바로 내놓느냐 그건 아니고요. 상반기 중에 내놓는 형태로 돼서 기본형 실손보험만 분리해서 가입을 한다면 기존 상품보다 최대 35% 정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만큼 싼 거만큼 또 혜택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보통 짜장면이 있고 간짜장이 있고 삼선짜장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어떻게 삼선짜장이 보통 짜장보다 당연히 맞아요.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삼선짜장 먹고 싶어라고 하면 이미 이전에 가입했던 보험 계속 이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딱 짜장면 먹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존 현재 보험 가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입한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고 지금 나오는 35% 보험료를 싸게 해주냐 그건 아닙니다.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적게 내고 조금 덜 받게 되느냐 아니면 좀 더 많이 내고 많이 받게 되느냐 그 차이인데 이런 겁니다. 근데 실손보험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내가 보험금 안 받는다고 내가 보험 이용 안 한다고 내 보험료가 싸져야 되는데 자동차 보험은 제가 이용하지 않으면 싸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보험도 있죠. 예. 맞아요. 근데 실손형 의료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용하지 않는다고 내가 보험금을 안 타도 내 보험료 오릅니다. 왜? 우리 보통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병원 많이 안 가도 내 보험료가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이 가입한 비슷한 연령대 가입자들의 병원 많이 가고 보험 많이 이용하면 내 보험료 덩달아 오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기본 실손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좀 싸게 이용하고 싶어라면 기존 실손형 의료보험을 해약을 하거나 아니면 만기가 1년 아니면 3년이거든요. 계속 갱신하게 됩니다. 갱신할 때쯤 싼 거 나왔다는데 그건 어떤 거죠? 라고 한번 설계사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동안 특약 때문에 많이 보험료가 비쌌거든요. 특약이 뭐냐? 보통 우리
전문 치료사가 뭐 추나요법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손으로 허리, 목 이런 거 디스크 치료해주는 이 도수 치료. 그리고 뭐 신데렐라 주사, 마늘 주사 이런 거 여자분들 많이 맞으시거든요. 이 비급여입니다. 그리고 MRI 이런 거 많이 검진하라고 병원에서 많이 뭐 부축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보험료가 올랐거든요. 요런 3개만, 대표적인 3개만 특약 1, 2, 3라고 해서 분리해서 가입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현재 보험 이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좀 더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별로 병원도 많이 안 가는데 갱신할 때마다 보면 보험료가 올라라고 하는 분들은 이 단독형 의료실비보험, 불량 의료실비보험에 다시 가입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기존 가입해 있는 거 그럼 이걸 계속 가져가고 싶다고 하면 뭐 그러면 가는 거죠. 뭐. 맞습니다. 근데 별도 심사 없이 새로운 상품을 전환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 근데 나는 특약 많이 이용하고 하니까 뭐 하고 싶어라고 하면 기존 계속 가입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게 내면 적게 받고요. 많이 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특약 비급여를 받을 때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 자기부담금 비율을 지금 이제 새로운 단독형 의료실비보험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현재 20%인데 30%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적게 내고 적게 받을 거냐, 많이 내고 좀 많이 받을 거냐, 보통 짜장 먹을 거냐, 삼선 짜장 먹을 거냐, 요거는 본인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짜장면 먹고 싶으시네. 오늘 불금이니까요, 다들. 이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제2의 옥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미 하기로 했었는데 계속 뭐 탄핵 정국에 맞물리면서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냈었죠. 옥시 사태 다들 기억하시고 있고 지금도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제조물 결함으로 만약에 사용자,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제조업체가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였죠. 제적위원 203명이 참석해서 찬성 193명으로 가결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조업체들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옥시 사태가 다시 재발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지금 3배까지 물게 됐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았었죠. 인수위법 개정안. 지금 이번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초유의 일이잖아요. 조기 대선에. 그리고 대선 끝나면 바로 인수위 없이 새로운 정권이 시작이 하게 되는데 이래서 인수위가 없어도 되냐. 그래서 인수위에 준하는 기구를 만들자라고 해서 45일간 과도기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관련법을 개정했는데 요거는 합의에 실패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새마을금고도 신규 집단 대출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지난해부터 가계대출 억제 방안을 계속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뭐 60% 못 넘게 하고 이거 있었죠? 맞습니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총회 그런 거 신규 대출, 특히 집단 대출이 문제였는데 1금융권, 은행권을 재다 보니까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풍선 효과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은행에서 못 받으니까 제2금융권, 상호금융이나 뭐 대표적인 게 새마을금고였습니다. 이쪽에서 계속 대출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이쪽으로 계속 대출이 쏠렸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계대출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가계대출이 증가를 하니까 이제 새마을금고, 풍선 효과를 막자라고 해서 새마을금고의 신규 집단 대출을 이제 중단을 했고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기존의 다른 상호금융권도 지금 계속 신규 대출을 억제하고 있거든요.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로 해서 가계대출을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막자라는 취지에서 새마을금고 신규 대출을 중단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끓는 물에 3도 화상을 입은 어린 동생과 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대신해 선혜는 일찍 어른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장학금을 받으며 변호사를 꿈꿨지만 지금은 빨리 졸업해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픈 생각뿐입니다. 꿈을 접기엔 너무 어린 15살. 선혜와 같은 아이들이 걱정 없이 꿈꾸도록 지원하는 월드비전 꿈꾸는 아이들.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지금 월드비전으로 전화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YTN 기상캐스터 이혜민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언가를 펑펑 쓰는 모습을 보고 물 쓰듯 한다는 표현을 하죠. 그만큼 물을 편하게 많이 써왔는데요.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25년에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물 부족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세수할 때는 물을 받아서 하기, 양치할 때 물컵 사용하기, 설거지통 사용하기 등 생활 속 작은 습관들로 물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 절약은 더 가까이, 낭비는 저 멀리. 좋은 습관으로 소중한 자원, 물을 보호합시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든 재산을 항일운동에 바치며 안중근 의사를 도와 독립운동에 앞장서다 순국한 고려인 최재형. 조국 독립을 위한 불꽃이 되었던 수많은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남다른 교육열과 강인한 인내력으로 삶의 터전을 일궈낸 고려인들. 조국의 얼을 이어가고 있는 고려인은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한 큰 자산입니다. 이 캠페인은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이 함께합니다.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사람들은 5년 후에 뭘 하고 있을까 늘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5년 후에 내가 뭘 하고 있을지 알 수 없다.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건강할 수도 있다. 글을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 점심 식사 이후에 미래를 생각하는 건 시간 낭비다. 오늘은 폴 칼라니티 작가의 숨결이 바람될 때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한 주간 정치권 소식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출발 사랑방. 오늘도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대학교 김원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참 씁쓸한 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3시 3분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현재 서울 구치소에 있는데요. 자, 이 사자성어로 일단 시작을 해보죠. 먼저 김원국 교수님. 네, 이번 주에 고른 사자성어는 우리 흔히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렇지만 정말 몸에는 좋다. 그래서 그런 충원, 고원, 마음에 좀 들지 않지만 그런 얘기 잘 들어야 된다. 예. 소위 말해서 양약고구라는 그런 사자성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공자님이 하셨습니다. 공자님이 정말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충신들을 두고 좋은 얘기 잘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지 않았던 주나라, 하나라 이런 왕들은 다 망했지 않냐 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양약고구, 충원여기. 그래서 결국은 그런 말을 잘 듣고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유승민이라든가 또는 유진용 전 장관 사실 쓴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오늘같이 구속이 되는 이런 참 국민들로서 참담한 마음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 좀 이 귀에 또 이 쓰게 들리는 그런 약들 그런 얘기들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김우석 부소장님은
김홍국 교수님 말씀을 이어받아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경을 얘기하겠습니다. 만시지탄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처럼 가슴에 와닿는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을 하면서 느꼈던 감회가 만시지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뜻은 뭐 많이 아시다시피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침을 한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면 전에 지금과 같은 자세를 했다라고 하면은 검찰, 특검, 헌재 이런 데서 좀 낮은 자세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은 이 지경까지 왔을까. 또 파면 후에는 좀 더 의연하고 좀 당당한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지지자들도 있었을 텐데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꿰어져가지고 결국은 전체가 흐트러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결국은 5년의 정치 집권 기간 전체가 타이밍이 참 잘 안 맞은 시기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보면서 생각한 점 있으시면 아니면 뭐 정치권을 보면서 생각하시는 사자성어 의견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죠. 샵 0945, 샵 0945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만시지탄도 말씀하시고 쓴 약이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돌이켜보면, 아까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이제 판사 출신이시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전면 부인을 한다라는 사실 자체는 이게 어떻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접근을 처음부터 좀 잘못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아왔던 삶을 보면 어떤 잘못이라든가 또 국민에게 사과한다든가 또는 언론과 만나서 얘기한다든가 사실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하질 않았거든요. 굉장히 사과하거나 좀 마음에 걸리는 얘기 하는 걸 싫어했는데요. 변호인단의 전략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결국 모든 것을 부인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증거인멸의 가능성까지도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예, 실제 법정에서는 그렇게 되거든요. 모든 것을 부인했을 경우는 이 피의자가 결국은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지인이라든가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영선 경호관이 날마다 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드러들지 않습니까? 그걸 뿐더러 박 전 대통령이 휘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도 많은 증거 인멸이 있었잖아요. 그런 차명폰을 독일에 도피했던 이 최순실씨랑 수백 통화를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는 13가지 혐의에 사실은 12만 쪽에 이르는 정말 엄청난 양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 부인하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믿을 수 없고 검찰도 믿을 수 없다. 이 부인 전략이 결국은 영장 발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형평성, 중대성도 있지만 증거인멸의 결정적인 요소가 됐다고 봅니다. 예, 김은석 부소장님.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들보다도 전체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수많은 의구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구속 사태로 몰아갔는데 결국 인사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대통령의 권한 가장 중요한 게 인사권인데 변호인들에 대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아쉬움들이 많이 남고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역시 불통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정치는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이밍을 계속 놓친 것들이 결국 이 사태까지 왔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결국 국정 능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심이 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다고 해서 이게 구속까지 갈 거냐, 불구속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책임을 묻는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좀 밟았으면 하시면 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전략적으로 인정을 해도 좀 상대적으로 경미한 건 인정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는데 자 지금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4월 중순까지는 동복을 입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의가. 그래가지고 지금 연두색 여성 수의를 지급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지금 경호는 당연히 박탈이 됐겠죠,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구치소에서 독방을 배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텔레비전, 라디오 청취 가능하고 집회 활동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저희 방송을 지금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부분이 이게 사실상 참 권력이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김홍국 교수님. 일단은 10대 초에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면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영예가 됐었고요. 초등학생이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12살 때 들어갔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영부인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 퍼스트레이디로서 뭐 전 세계 외교도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이 돼서 사실은 권력의 정점에 올랐는데 이제는 수위를 입은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 무상을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그 권력 무상의 근원이 어디 있었는가. 결국은 그 권력을 정말 좋은 데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 비선실세에게 넘기고 국정의 모든 부분들을 사실상 방기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그때 사실은 유족들을 잘 위로하고 하면서 처리가 만일의 경우 그 당시 상황에서 잘못됐더라도 그 이후에 그런 리더십을 보이고 소통하고 유족들을 껴안고 하면서 이랬다면 사실은 여기까지 왔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박 전 대통령이 보였던 불통의 모습들 그리고 국민을 편갈라서 결국은 블랙리스트 파문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 절망적인 정치 또 편가르고 국민을 결국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올라갔던 정치 이것이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 4년 만에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일단은 추락하게 된 거 사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오늘의 한국 정치 상황도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될지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김우석 부사장님 그 후회할까요? 지금 깜빡 후회하기에도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사실 뭐 그 후회한다라고 하는 게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뭐 본인이 후회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바꿀 수 있는 건 별로 없죠. 그리고 역시 이제는 재판인데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이 지금은 대선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선 기간에 본인이 이슈가 되지 않도록 좀 비켜가 있는 게 결국 다음 정권에서 본인이 처신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을 해서 좀 그 방해가 되지 않고 어찌됐든 최악은 피하고 차악을 선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혜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우석 부소장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박범계 의원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기소는 4월 10일에서 15일경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5월 9일이 대선인데 그 이전에 1차 재판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속도로 본다면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재판부는 이런 거 정치적 과정을 고려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잡음의 소지를 피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홍국 교수님? 피하기 위해서 사법부가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 이 대통령이 새로 뽑히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만일의 경우 5월 9일 선거 이전에 뭐 여러 가지 재판 기일인 물론 재판 준비 기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이것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만일에 된다. 그렇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피하는 게 나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수감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정치적 고려를 저는 스스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스스로 이제는 이런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아까 후회할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후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많은 국민들에게 주었던 상처와 충격들. 사실은 이번에도 법원에 출석하면서 아무런 국민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많은 국민들이 이 절망하고 분노하고 또 민생의 고통 또 나라가 정말 이런 외신에 지금 즉각적으로 뭐 보도가 되면서 나라 전체의 이런 품격이 떨어지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본인도 앞으로의 이 삶의 활로가 열리는 것이지 뭐 정치적으로 내가 있으면은 뭐 나 보수층 지지자들이 결집해서 그 다음에 뭔가를 이루어진다 이런 판단을 하는 순간 저는 또 다른 인생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좀 정말로 후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반성하고 바라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판 5월 9일 이전에 열릴 거라고 보세요? 김우석 부소장님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이게 재판이 열리면은 그거는 대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박범계 의원이나 민주당에서는 뭐 재판하길 바라겠죠. 재판 자체가 선거운동이 될 테니까. 그리고 박지원 대표가 오늘 아침에 올린
글을 보니까 이제는 미래로라고 하는 걸 강조를 했더라고요. 결국 앞으로 그 안철수 문재인 이 구도가 됐을 때는 결국 박근혜 그 전 대통령 사안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 그림자가 좀 없어지면은 결국 후보들의 경쟁력이나 검증이라고 하는 게 강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예. 근데 지금 김우석 부소장님이 그 말씀하셔가지고 여기 대선 얘기 한번 해보죠.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대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웅 교수님. 저는 미친다고 봅니다. 어떻게요?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들 역시 지금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더 동정하고 또 앞으로 힘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질 텐데요. 특히 자유한국당 내 이 친박 의원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그 삼성동 자택에도 7에서 8명 정도의 자유한국당 친박 의원들이 왔지 않습니까? 예. 이들이 적극적으로 단결의 목소리를 낼 거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소수화되어 있지만 목소리는 더 높아질 거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진보 진영에서는 더욱더 청산의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이런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상당히 기회가 더 이 지지도가 진보 진영의 결집력이 강화되고요. 또 보수 진영에서는 친박 진영의 이 결집도가 높아진다면 도리어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결국은 또 안철수 전 대표로 이동하는 그래서 저는 이 대선에서 이런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과 또 지지를 가지는 그룹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앞으로 대선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도 프레임 전쟁인데요. 프레임이 과거냐 미래냐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구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이슈가 된다고 하면 프레임 자체가 과거의 프레임이 되는 거고 이제 미래를 향한 프레임을 갖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과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과거냐 미래냐에서 우리는 미래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속이 일단은 일단락을 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 불행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게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역시 제도와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어떤 사람을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이런 관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집중해가지고 대통령 검증에 후보 검증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도 개선인데 개헌 문제가 대선 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대선 때까지 그래도 스케줄은 나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 많은 불행들을 어떤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 선의에 기대해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바라는 것들이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는 대선 때까지는 스케줄을 제시해가지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누가 되든 어떤 시점 안에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스케줄이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고 그것이 국회에서 압력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빨리 시스템을 고쳐가지고 재발 하지 않는 그 기회를 이번에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얼미터가 3월 22일 수요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753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유선전화 각각 섞어서 RDD 방식으로 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응답률은 8.9%고요. 그리고 실제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인 여론조사를 보면은 자, 여기에서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반대하는 사람이 25.1%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추정치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론조사 결과는 추정치인데 샤이 보수가 전체 유권자의 13% 정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샤이 보수라는 분들은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는 층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한 13% 우리가 보통 잡고 있는데 13%에다가 25.1을 더하면 이게 그건 30% 후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 이분들이 움직이면 이거는 사실 엄청난 그 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정말 유력한 후보가 있다면 저는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이 보수 진영에서 그동안에 사실은 저는 미래와 과거 아까 우리 김석 수장님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함께 간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부패 문제, 이런 국정농단 문제가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청산도 하면서 미래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담보할 수 있는 보수 진영의 주자가 누가 있느냐.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보수의 대표로는 유승민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지지율이 2% 3% 다시 말해서 집권할 가능성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으로 가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극단적인 친박 후보의 목소리들을 그것은 치우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샤이 보수가 움직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샤이 보수는 도리어 안철수라든가 이런 중도 보수를 포괄할 수 있도록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김mon국 교수님 말씀은 샤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야 내가 보수지만은 참 이거는 좀 잘못된 상황이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샤이. 그렇죠. 자기를 숨기니까 그 표가 자유한국당으로 가기는 좀 그렇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런 지지율을 만약에 담보해낸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동하기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석 부사장님. 예. 아니 지금 보수 진영은 사실은 대안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결국 기권하는 표를 투표장에 끌어내는 게 지금 보수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이에요. 줄을 수 있잖아요. 지금. 아니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일면은. 아니 지금 양자 구도로 간다라고 하면은 물론 중도나 좀 국가를 걱정하는 보수 진영이 상당 부분 차악을 선택을 하겠죠. 그런 면에서는 전체 구도에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여기에서 유의미한 그 성과를 내기는 쉽지는 않은 구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정말 야당을 하기 위해서는 좀 힘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후보를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고 후보를 냈을 때는 일정 정도 지지 기반이 있어야지 야당할 때 힘이 실리는 거고 그런 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샤이 보수가 투표를 안 할 사람들이 나와서 투표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구도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 진영에서 무슨 희망을 갖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지금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기간에서 그거를 운동장을 자체를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가능한 선택지에서 어떤 걸 할 거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 너무 극단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사실 중도나 보수층대에서 광범위하게 있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문제가 이렇게 약간 비껴나가 있으면 결국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집중이 될 텐데 결국 지금 나온 것도 민주당 이것도 정점을 찍고 약간 균형을 잡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부터 진짜 대선 시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101님. 당연한 사필 규정이죠. 0712님. 박근혜 대통령 자업자득 사필 규정입니다. 씁쓸합니다. 7800님. 자작자수.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1682님. 유구무원. 0561님. 고진감래. 본인 이익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588님은요, 이 사자성어를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명문장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인터넷으로 YTN 뉴스를 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을 생중계해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문자를 넣는 등 우리는 미래를 사는데 정치는 아직도 제가 태어났던 이전 시기를 살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요즘입니다. 다시는 우리 정치사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는 아직 이 문장에 가슴을 와닿았어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문자를 넣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치는 이분께서 태어나시기 이전 시기에 살고 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데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뀌기 누가 되면 바뀐다 어쩐다 그랬는데 바뀐 게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믿음을 가져야 될지 희망을 가져야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저는 시스템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희망은 더 이상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대통령을 몇 번을 뽑았는데 그 대통령이 다 엉망인 사람을 골라 뽑았다면 우리 국민들이 문제인 거고 아니면 사람은 제대로 뽑았는데 시스템이 사람을 망쳐놔가지고 우리나라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면 그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시스템이 잘못되면 사람을 잘 뽑을 수가 없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거 뽑아도 예. 왜 그런 일 있잖아요. 국회에 귤나무를 심으면 탕자가 열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 시스템이 잘못되면 예. 좋은 사람 뽑아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좋은 시스템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이 좋은 리더십을 갖도록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 리더십이 잘못된 가운데 일어난 이런 상황들을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일본의 뭐 마쓰시다 정경숙에서 좋은 지도자를 기르기 위해서 뭐 사회 전체적인 그 흐름들이 가듯이 우리도 제도와 이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함께 더불어서 정치 지도자들 리더십 훈련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발전한다. 역사 발전은요, 나선형으로 갈 수가,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선형으로 언제는 약간 후퇴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발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희망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둡다라고 해가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이걸 교훈으로 해가지고 어떤 개선을 할 것이냐 여기에 집중을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씩 짚어보죠. 하나 짚어볼 게 있어요. 자, 오늘 오후 3시에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끝납니다. 바른정당 이미 유승민 후보 됐고요. 민주당은 아마 월요일 정도에 나올 거고 국민의당은 화요일 정도 나오는데 이게 다 뻔한 사람이 뻔하게 된 거거든요. 왜 이런 현상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시죠. 역시 이 정치적인 역량을 쌓고 정치 세력을 모으고 그동안에 역시 준비를 많이 한 후보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일단 받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후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책도 다듬고 또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노력을 하면서 좋은 지도자로 더욱더 발전하기를 이 선거 과정에서 바라봅니다. 김우석 부소장님. 연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과연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가 됐을 때 안철수 후보와 어떤 관계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는 연대, 나아가서는 연정을 바라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일단 그 연대 얘기가 나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연대 얘기가 결과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야말로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거기에 좀 만족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다음 주면 우리 다음 주 얘기할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선 얘기만 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렇죠. 본선 얘기만 하게 될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운동장이 어떻게 될지, 다시 이렇게 기울어졌다가 다시 평평해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몇 번에 있어서의 변곡점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변곡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자, 금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계속 YTN에서는 뉴스 특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 문제 그리고 세월호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